자, 21번 보겠습니다. 재산에 대한 제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기억번. 작물죄를 지은 사람. 작물범이죠. 본범과 이러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예전에는 필요적 감면 규정이 옳았죠. 하지만은 그 일항 친족 상도례가 헌법 불합치 결정 받으면서 그 이후에 국회에서 법이 개정될 때 덩달아 작물죄에서 친족 상도례 특례 규정도 따라 개정됩니다. 이때 작물범과 본범 간에 이런 관계가 있으면은 필요적 감면에서 임의적 감면으로 개정되죠. 그래서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틀린 지문이죠. 니은번. 일단 마무리 표현에 있는 문제된 범죄부터 보죠. 중강도죄는 주체가 누구여야 되죠? 절도범이어야 되죠. 자, 근데 이 장면에서는 절대 절도범이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갑이 A로부터 얻고자 한 게 이겁니다. 술값 지급을 면하는 것, 이걸 얻고자 했죠. 뭐 26만원 재물을 가져가는 그런 행위는 전혀 없고 술값 지급을 면하고자 이런 행위를 했는데, 술값 지급을 면한다. 채무면제죠. 채무면제는 재산상 이익입니다. 절대 절도범이 될 수 없는 이유죠. 절도죄의 객체는 재물이고 이 사례에서는 재물은 없습니다. 오로지 재산상 이익만 있을 뿐이어서 갑은 never, 절대로 절도범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중강도죄 주체가 될 수가 없으니 이런 행위를 해도 중강도죄 처벌할 수 없죠. 해당한다 라는 것은 당연히 틀린 내용입니다. 그 다음 띠겁번. 업무상 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 문제가 또 나왔어요.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 하면 항상 우리 판례는 습관적으로 이런 말 좋아하죠. 총체적, 전체적, 뭔가 다 이렇게 두루 촘촘하게 아주 그냥 대충대충 안 봤다, 나는 꼼꼼히 봤다, 이제 그런 걸 나타내는 그런 문구 중에 하나죠. 이래야지 국민들부터 비난을 안 받겠죠. 자, 어쨌든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은 재산 상태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예, 옳은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법리가 타인 사무 처리하는 자 내지 제3자 지득하는 재산상 이익이라는 또 다른 객구 해석할 때도 그러면 총체적 안 할 겁니까? 부분적으로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항상 나는 꼼꼼하게 모든 것을 다 검토했다, 그러니까 나를 비난하지 마라, 그런 뜻으로 재산상 이익이든 재산상 손해이든 다 총체적으로 고려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이다 이래야죠. 아니, 재산상 손해는 총체적으로 고려하는데 재산상 이익만 총체적으로 고려 안 했다가는 국민들한테 맞을걸. 예. 그래서 틀린 내용이고요. 리얼번. 문서가 자기 명의인 경우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타인 소유가 될 수 있죠. 명의하고 소유는 완전히 별개 개념이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명의인 경우라도 뭐 자기 명의 문서를 누가 구입을 했겠지. 그러면 지금 현재는 타인 소유잖아요. 그럼 타인 소유면은 당연히 아무리 그 문서가 자기 명의 문서라 하더라도 타인 소유의 재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문서 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해야죠. 틀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114조에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 딱 두 가지 집단 바로 떠올리시면 됩니다. 보이스피싱, 그 다음 중고차, 공갈 집단이죠. 자, 이 두 집단 바로 떠올리고 느낌은 어떤 느낌 가지면 돼요? 처벌 느낌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이라는 행위태양 해석할 때도 가급적이면 좀 더 넓게 이렇게 해석을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조직은 특정 다수인이 의사연락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결합된 집합적 형상을 의미하고, 이는 국어 문제였고요. 일정한 형식을 필요로 하면은 이런 자식들 처벌 범위가 축소되겠죠. 근데 이런 놈들은 가급적이면 넓게 처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직이라는 행위 태양 해석할 때는 일정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해야지 이런 놈들 가급적 널리 처벌할 수 있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2번. 최근에 신설된 법조문 중에 하나죠. 하도 요새 이런 도로공원 등 부특등 또는 다수는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이런 공공장소에서 미친 또라이 같은 짓을 많이 하고 사람을 해치려 하는 놈들이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예, 이런 범죄를 신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입니다.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의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이제 처벌해야 되겠죠. 다만 규정을 할 때 기수범은 당연히 규정을 했지만은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두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아래에서 보는 같이 신설된 공중협박죄와 비교해서 기억하시면 충분하실 것 같아요. 공중협박죄는 본질이 협박이다 보니까 협박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 두고 있죠. 그래서 본질인 협박죄인 공중협박죄 역시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미수범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렇게 비교를 해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2번 지문이 틀렸네요. 미수범 처벌하지 않습니다. 3번 116조 2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협박하는 행위를 하면은 이제 공중협박죄로 처벌되고, 그것도 상습으로 하면은 상습범의 공식이 2분의 1이죠. 그 공식 내용을 그대로 물어본 겁니다. 당연히 옳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자,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로 개념과 관련된 판례인데, 아니, 일반교통방해죄는 보호법익이 사회적 법익 아닙니까? 그러니 개인적인 소유관계 안 따지죠. 역시 비슷한 권리관계 안 따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고 적은 데 따라서 사회적 법익의 중요성이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많고 적음도 따지지 않습니다. 이어서 보면 일반공중의 교통안전 등 자유로운 통행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 보호법익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예, 이런 거 불문한다 라는 의미였으니까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보겠습니다.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갑이 어떤 짓을 했는가 한번 보세요. 뭐 이런 명의의 화주란, 날짜란을 각각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죠. 변경한 후 출력하면은 뭐 변조든 위조든 되겠죠. 진작에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바이어 행사했으니까 행사죄도 더불어 성립할 거고요. 클로징 멘트 보십시다. 갑의 행위는 각각 사문서인 것 같아요. 뭐 이 요한공사가 공짜 들어갔지만은 우리 판례는 사문서 취급을 했고요. 근데 사문서는 맞는데 이 변경이라고 돼 있잖아요. 위조가 아니라 변조라고 했었어야죠. 역시 여기도 변조라고 했었어야 됩니다. 이 지문은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 다음 2번. 자, 문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돼 있으니까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작성 권한 있는 자입니까 없는 자입니까? 당연히 작성 권한 있는 자입니다. 자, 작성 권한 있는 자면은 원칙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 자격 모용죄가 성립하지 않죠. 지문 확인 한번 해보죠.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라고 딱 그냥 못을 박아놨네. 내에서. 남용이라는 것은 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말인데 의미 없죠. 일단 작성 권한 있는 자가 작성 권한 범위 내에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위조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론상 뭐 배임죄 등으로 문제될 수는 있겠지만은 문서죄에서 위조가 될 수는 없습니다. 3번. 세월호 사건 중에 여러 쟁점 중에 하나인 내용을 출제한 것 같습니다. 자, 이 공무원 갑이 이런 내용으로 서면 답변서 작성을 했다고 해서 허공작으로 기소가 됐는데, 허공작. 과연 이 내용이 허위인지 아닌지 이게 이제 핵심 쟁점이었죠. 근데 요 문서의 마무리 표현 보세요. 이게 뭡니까? 생각합니다라고 되어 있잖아. 의견입니다. 의견은 허위인지 진실인지 증명이 불가능하죠. 자, 의견이기 때문에 허위 아니다라고 판시를 해서 결국 허공작에 대해서는 무죄 이렇게 결론을 내린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뭐야? 이렇게 제출하도록 한 경우 이 답변서는 공문서에는 해당한다고 봤어요. 공문서에는. 어차피 공무원 갑의 명의였으니까 공문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가 틀렸습니다. 공문서에는 해당하는데 다만 이 내용은 의견일 뿐이므로 허위가 아니라서 허공작은 무죄 이렇게 결론 내린 거죠. 그 다음에 4번 전설적인 판례죠. 식당의 주부식 구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갑 이놈이 어떤 짓을 하는가 보세요. 주부식 구입 요구서 과장결제란 포인트죠. 과장결제란에 권한 없이 만약에 과장결제란에 그 자신의 서명이 아니라 과장님의 서명 했다면 이거는 이제 위조가 되겠지. 타인의 이름을 모용했으니까. 다만 키워드죠. 자신의, 지가 과장도 아니면서 자신의 서명을 했다. 마치 자신이 과장인 것처럼 과장의 자격을 모용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격 모용 공문서 작성죄는 당연히 성립할 수 있지. 공문서 위조죄는 안 되죠. 당연히 과장 이름으로 작성했을 때 위조가 됐겠죠.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하니까 옳게 됐네요. 예, 옳은 내용입니다. 자, 24번 보겠습니다.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위조 문서 행사죄와 위조 유가증권 행사죄 및 위조 통화 행사죄는 모두 위조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더라도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죠. 원칙적으로 행사죄의 상대방이 저 문서 유관증권 통화가 위조다 알고 있으면은
행사 개념에 해당하지 않잖아. 행사가 뭡니까? 가짜 문서를 진짜처럼 사용하는 것인데 이미 상대방이 알고 있으면 진짜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 되겠죠. 그래서 자, 원칙적으로 행사의 상대방이 위조임을 알고 있으면은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통성이 있는 유가증권하고 통화의 경우, 물론 유가증권의 요건으로는 유통성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상 유통이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유통의 성질을 갖고 있는 이 유가증권하고 통화 같은 경우는 설사 그 상대방이 위조임을 알고 있는 자라 하더라도 행사자가 내가 이놈한테, 즉 알고 있는 놈한테 이 위조 유가증권 위조 통화를 교부하면 이 자식은 틀림없이 유통시킬 거야 라고 인식을 하고 교부하면은 그러면 위조 유가증권 행사죄하고 위조 통화 행사죄는 성립한다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위조 문서는 유통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해당 없지만은요. 그래서 모두라는 말 때문에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그냥 원샷 원킬하는 거죠. 폐가 사건입니다. 이 폐가는 지금 사실상 이거 지침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거는 금조물이 아니죠. 일반 물건 취급했고요. 사실 왜 이게 문제되었는지 아시죠? 이런 일반 물건 취급 때는 폐가 벽면을 약간 그을리게 하는 그런 행위는 미수에 거친다라고 이렇게 판단했는데 문제는 일반 물건 방화죄의 미수범 규정이 없어서 해당 행위자들은 적어도 폐가에 방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 내렸죠. 그때 이제 이게 폐가가 일반 물건이냐 아니면 일반 건조물이냐가 이제 문제됐었죠. 일반 물건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물건에 해당한다. 옳은 내용이고요. 자, 이것도 원샷 동키라는 거죠. 엄난한 물건이라고 엄화범법제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해당 행위자는 프로그램 파일을 배포를 했었죠. 양념소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죠. 이게 파일은 우리가 만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물건 아닙니다. 염소. 따라서 프로그램 파일을 반포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적어도 형법상 엄화범법제로는 처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 자체 그죠?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지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통법을 만들어서 이 프로그램 파일을 반포하는 자식들은 정통법상 규정인 전자부호에 해당한다고 해서 처벌을 하고 있죠. 근데 형법상 물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4번 제가 항상 강조를 하죠. 이렇게 형법상 게임은 건전한 스타크래프트 이런 게임 아니라고 했습니다. 99.99%가 형법상 게임은 알죠? 사행성 게임, 도박 게임입니다. 게다가 머니까지 달고 있네요. 딱 이 두 개 조합, 처벌불처벌, 처벌되는 조합이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입을 가치도 없고 게임 머니를 환전상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했죠. 이렇게 돈으로 바꿀 수 있었다면 이거는 도박에 해당한다라는 것이 판례였고 처벌합니다.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네요. 25번 보겠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자체장, 울산 북구청장이었죠. 장이 전공로에서 주단 파업에 참여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서 정부하고 이제 울산시에서는 지시를 했죠. 야, 얘들 징계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얘는 그 지시에 대해서 개겼죠. 개겨가지고 그냥 아예 하지 않았다면, 전혀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은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뻔하였으나 지자체장 나름대로 뭔가 하죠. 인사위원회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가담 정도 경중을 가려서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의결 요구를 하거나 훈계 처분을 하도록 했습니다. 정부와 울산시 원하는 지시대로 따르진 않았지만은 일단 자기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아예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직무유기죄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판례였습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고요. 그 다음 2번 공무원이 당연히 퇴임을 하면 이제 직권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당연히 객구인 직권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직권 남용죄가 될 택이 있습니까? 되지 않죠. 성립할 수 없죠. 맞는 말이고. 다만 퇴임 후 이제 민간인 즉 비공무원이 됐습니다. 비공무원이 된 이상 단독으로는 직권 남용죄가 될 수가 없지. 근데 비공무원이 된 이후에 실질적 영향력 행사하고 그 다음에 퇴임 전에 공모한 범행에 관한 역할 분담했네. 기능적 행위 지배가 계속되었다면 33조 본문 그 규정에 따라서 퇴임 후라 하더라도 즉 비공무원이 된 이후라 하더라도 당연히 현직 그 공무원들과 공범으로서 책임은 질 수 있죠. 33조 본문 떠올리시면 쉽게 이해되는 조문입니다. 옳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 3번 검사사경 등 수사주체 판단에는 당연히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슨 섭섭한 말씀을 있죠. 이거 없으면 수사할만 나겠습니까? 당연히 있지. 상당한 재량이 있습니다. 근데 그 뒤는 또 옳은 소리 했네. 긴급체포 당시
행위시 기준이죠. 행위시 상황으로 봐서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 사경의 판단이 경험치계에 비추어 상당한 재량이 있는데 이런 무슨 치계에 비추어 현재 합리성이 이렇다 이러면 위법자법 이러면 위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체포해버리면 불법체포죄가 성립은 하는데 문제는 요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틀린 지문입니다. 상당한 재량 없으면 누가 검사 사경 되려고 하겠습니까? 이 맛으로 하는데. 그 다음 4번 자 공무상 비밀 누설죄 문제는 음압판매죄 사건주로 취급하라 라고 했습니다. 누설 한 자만 처벌하고 누설 받은 자는 처벌하지 않죠. 그래서 요게 대입을 하면 돼요. 누설 받은 자는 음하 구매자입니다. 처벌합니까? 처벌 안 하죠.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그러면 뭐 교사범으로 따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영원히 음하 구매자는 처벌 안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업무상 비밀 누설을 받은 자는 그냥 입법자가 야 얘는 영원히 처벌하지 마. 뭐 교사범, 방조범, 공동정범으로도 처벌하지 마. 라는 그런 의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립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 X 틀린 내용입니다. 자 26번 보겠습니다. 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직무가 아닌이라고 돼 있네. 자신의 직무가 아닌 다른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행위를 했다면 뇌물수수죄 즉 수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규정이 있죠. 132조에 알선수뢰죄로 처벌됩니다. 다음 2번 자 2번은 이 문구를 딱 보자마자 이런 거 떠올리시면 약간 고수십니다. 경로당 누각 사건을 떠올리신다면 공부를 좀 하신 분입니다. 그 구청장이 울산 남구청장이었죠. 구청에 네 부탁한 일 들어줄 테니 우리 구청에 경로당 누각 좀 지어줘 라고 한 그 행위가 문제가 좀 되었던 사건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한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부정한 청탁이 아니다라고 봐가지고 불처벌되었던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그 불처벌로 이르는 과정의 일부를 떼어서 이렇게 출제를 하셨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자체장 그 울산 남구청장이고요.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 받고 지자체에 울산 남구죠. 남구청 제자체 금품을 제공하게 하였다면 이 금품은 사실 돈이 아니었고 실제로 구체적 사례에서는 경로당 누각이었습니다. 제공하게 하였다면 자 공무원 개인이 금품을 취득한 경우와 동일시할 수는 없죠. 구청장과 자 이 지방자치단체 자체 그러니까 그 구청 사안에서는 남구청입니다. 구청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 그래서 동일시할 수 없고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공무원이 단체를 대표하는 지위 있는 경우 뭡니까? 단체를 대표한다. 구청장 지위에 있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여서 130조의 제3자가 구청이 되죠. 제3자 뇌물제공죄가 성립할 수는 있어요. 이론상.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 자체로는 옳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계속 이어지죠. 사실 이 지문 이후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사실은 있죠. 이렇게 구청장과 구청 그 자체는 다른 존재다. 그래서 제3자이다. 구청이 제3자니까 이제 실제로 그 구청에 돈을 뭐 지급하겠다 이러면은 이제 처벌받았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실제 사건에서는 경로당 누각을 받은 거죠. 뭐 좋은 일 한 거 아닌가? 그래서 부정한 청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가지고 결국은 이 남구청장 무죄로 결론 내렸던 사안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지문 자체는 옳은 것으로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 3번 뇌물수수한 자, 수뢰자죠. 수뢰자가 뭐 공동수수자가 아닌 이런 애들 시다발이죠. 이 시다발이들한테 아유 너 고생들 했다. 사례금으로 이렇게 주는 거 이거 전부 다 비용 처리하죠. 즉 소비했다라고 이렇게 취급을 한다. 이게 뭐죠? 그러면 비용 처리했다, 소비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비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추징할 때 그 소비한 부분을 갖다가 공제를 해줍니까? 그렇지 않죠. 바로 그런 취지의 판례입니다. 공제 안 해주고 원래 뇌물 받은 그 수뢰자한테 전부 다 추징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뭐 비용을 받은 수고비를 받은 사례금을 받은 교사범 종범에게 그 받은 액수를 추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처음 뇌물 받은 요놈한테 전부 추징하는 거지. 이는 공제 안 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었고요. 4번 제3자 뇌물취득죄라고 하기도 하고 정뇌물 전달죄로 알고 있죠. 이 정뇌물 전달죄 이야기입니다. 자, 뇌물 공유자 이제 정례자죠. 정례자로부터 금품을 제3자가 교부받으면은 정뇌물 전달죄 성립한다고 했죠. 교부받은 자가 나중에 실제로 그 수뢰자한테 전달했는지는 무관. 전달했는지는 무관하게
딱 교부받은 즉시 정례물 전달죄가 성립한다라고 했으니 이 내용은 전달하여야 성립한다라고 돼 있으니 틀린 내용입니다. 그럼 가장 적절한 게 뭐지? 2번. 27번 보겠습니다. 국가의 사법작용을 침해하는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도주죄는 적시범위라고 했습니다.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하면 그 즉시 기수가 되고 종료가 되는 적시범위라고 했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른 이후 즉 이꼬르 종료가 되죠. 종료에 이른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 이게 문제가 되는 행위였는데 범인 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이거는 나중에 논하기로 하고요.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도주 원조죄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옳죠? 왜냐하면 도주 원조죄는 도주 방조범을 독립적으로 처벌하는 범죄죠. 원조가 방조입니다. 그러면 방조가 성립하려면 종료가 된 이후에 가능합니까? 종료 이전에 방조했을 때 방조죄니 원조죄니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이 후단부는 옳고요. 그러면 이때는 어떤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냐? 도주죄를 범한 이후에 그 도주죄를 범한 놈은 범인이 되고 그 범인을 도와주는 행위는 도피 행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범인 도피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지문은 전체적으로 옳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 2번. 수사 절차에서 청구인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자료 제출 많이 하죠. 이거는 그 자신의 방어권 범위 내에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원칙적으로 봐줍니다. 범죄가 되지 않죠. 원칙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행위가 다른 공범을 우연히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지. 근데 자 이럴 때 이런 허위 진술, 허위 자료 제출 자체가 도피시키는 행위라고 평가를 안 합니다. 당연히 처벌할 수 없고요. 이때 공범이 이러한 행위를 교사하였더라도 야 나를 위해서 허위 진술 좀 해주고 허위 자료 좀 제출해주라 교사를 해도 이 행위가 범죄가 아닌데 당연히 범죄가 될 수 없는 행위를 교사한 게 범죄가 됩니까? 말도 안 되죠. 이 행위는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가 없고요. 당연히 위법성도 없습니다. 책임은 더더욱이나 문제가 안 되고요. 그러니 이런 행위를 교사해봐야 범인도피 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예, 옳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 자 위정죄는 친족간 특례 규정이 없죠. 왜냐? 야 판사 나 앞에서 절대 거짓말 하지 마라. 설사 그 거짓말이 자신의 엄마를 위해서 거짓말했던 아빠를 위해서 거짓말했던 애비애미 없다. 절대 내 앞에서 거짓말하지 마. 그런 취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족간 특례 규정은 없고 반면에 그 대신에 너 거짓말한 거 잘못이지만 자백하고 자수해라. 그러면 내가 필요적 감면이라는 아주 큰 혜택 줄게. 그런 취지로 자백자수 특례 규정은 두고 있죠. 그래서 이 지문은 전체적으로 틀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증거위조죄에서 증거라 함은 타인에게 유리 분리를 불문하죠. 그리고 증거가치 유무 정도 다 불문합니다. 왜? 증거위조죄 역시 판사인 나 앞에서 너 증거 조그마한 것이라도 조작하면 너 처벌할 거야. 그런 취지의 범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증거가 유리하건 불리하건 또 증거 가치가 있건 없건 그 다음에 증거 가치가 높건 낮건 그냥 불문하고 손대지 마라. 그냥 그대로 제출해라.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옳은 것입니다. 자 28번 보겠습니다. 피의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지문 딱 보아하니 여러분들이 피의자 신문하기 전에 반드시 피의자에게 알려줘야 할 내용들을 서술하고 있네요. 일체 진술하지 않거나 계기 질문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을 수 있고 100만 3번 정도 봐가지고 이제 아예 그냥 질립니다.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 받지 않고 그 다음 네가 만약에 진술을 거부할 권리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나중에 유죄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니 신중해라. 이제 그런 의미로 알려줘야죠. 그리고 하나 빠진 게 너 변호인 조력 받을 수 있다. 이제 그런 것도 알려줘야 되죠. 이거 어차피 여러분들이 밥 먹듯이 알려줘야 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머릿속에 이거는 상식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문은 옳습니다. 다음 2번 변호인 적용 교통의 상대방이 신체 구속당한 피의자가 변호인을 자신 범죄행위의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했다는 등의 이런 사정으로 변호인 너 접견하지 마 라고 이렇게 제한 조치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고 했죠. 이 정도 사정만 가지고는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을 정당할 수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좀 쌈박한 내용인가? 이러한 법리는 신체 구속당한 사람의 변호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고 하여 달라질 수 없고요. 당연하고 변호인 접견교통 행사가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는 그래서 한계를 일탈하면은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수 있죠. 그럼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연히
그 변호인 한 명 한 명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냥 한 명한테 설사 그 한계 이탈했다. 너 접견하지 마. 라고 한다고 해서 나머지 변호인들은 한계 이탈도 안 했는데 나머지들도 그냥 마치 공모를 한 범죄자처럼 싹딱 뭉뚱그려서 너희들 전부 다 접견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죠. 당연한 내용입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 내용이고. 자, 3번. 긴급 체포된 피의자는 체포적부 심사 청구할 수 있죠. 당연합니다. 근데 법원은 해당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 출석을 보정할 만한 보정검납이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석방을, 이게 무슨 석방? 피의자 보석이죠. 피의자 보석을 명할 수 없다. 그렇죠. 왜? 피의자 보석은 only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만 그 판사 재량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겁니다. 구속은 비교적 장기간이기 때문에 보석할 명분이 있는데 체포 이거는 비교적 단시간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굳이 피의자 보석 인정할 필요 없다. 그런 취지로 피의자 보석은 체포된 자한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옳은 지문이고요. 4번. 조문 자체가 익숙하죠. 하도 많이 봐가지고. 184조 증거보존 청구는 피의자, 검사 모두 다 가능하지만은 신자 들어간 거 이거는 원칙적으로 수사관인 검사만이 가능하죠. 이 점만 알면은 이 전체 지문 읽어보시면 쉽게 풀릴 겁니다. 피해자는 미리 증거 보존하지 않으면 그 증거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데 그렇죠. 184조 증거 보존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다만 221조 2에 따른 증인신문 청구는 할 수가 없죠. 이거는 only 검사만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 지문은 전체적으로 틀렸습니다. 자, 29번 보겠습니다. 임의 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하면서 불특정 다수 출입이 가능한 장소 어딘지 아시죠? 식당, 나이트클럽 등 이런 게 떠오를 겁니다. 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할 수 있지. 통상적인 방법은 그 수사하는 여러분들의 행위를 적법화시키는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아무런 물리력이나 강제력이 되지 않고 이쁜 짓, 이런 게 이제 이쁜 짓을 나타내는 문구라고 했죠. 이쁜 짓 이렇게 적었네요. 적법화시키는 문구입니다. 않고 통상적인 방법 또 나왔어. 야, 이래 되면은 이거는 적법이다. 그냥 결론을 내릴 수 있죠. 통상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찾는 등 위법행위를 확인하는 것은 그러니까 피해자 이놈은 위법행위했으니까 이놈은 배드고 이런 행위를 하는 수사기관은 굿이다. 이렇게 느끼시면 되죠. 이놈이 나쁜 놈 배드. 자, 근데 약간 이제 페이크가 있네. 해당 장소 소유자, 영업주, 관리자, 권한 있는 자 동의가 있는데 하네. 이런 경우 동의를 얻고 가면 이 자식은 벌써 도망가 버리죠. 수사 불가능입니다. 이런 나쁜 짓을 했는데 굳이 이런 자들의 동의까지 필요하진 않겠죠. 그래서 동의 없이도 이런 거는 이렇게 예쁜 짓을 했는데 임의수사 방법으로 허용됩니다. 적법. 그래서 요 문구 때문에 이 전체적인 내용은 틀린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 2번. 많이 보던 문구죠.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옆자리 등 그렇죠. 형식보다는 항상 실질을 강조하죠. 실질적 조력할 수 있는 위치 않도록 해야 하고 자, 정당한 사유 없으면 정당한 사유 이런 게 키워드죠. 정당한 사유 없으면 제한하면 안 된다. 또는 보장해야 된다. 그런 내용 나오겠지 뻔합니다. 법적인 좋은 상담을 보장하되 그 다음에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아닌 단순 면담의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정당 사유가 없는데 단순 면담 경우에 제한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야죠. 왜냐? 야, 이건 단순 면담이야. 이런 구실로 실질적인 조력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 단순 면담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마.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조문 내용이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틀린 내용이고요. 하여야 한다. 옳은 내용입니다. 자, 3번. 피해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의견을 진술했다. 영역 표시한 거죠. 그러면 뭔가를 남겨야 됩니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사경은 변호인 의견이 기재된 피신 조서를 변호인에게 그렇죠. 영역 확인을 시켜줘야지. 너 이런 거 남겼잖아. 이거 맞지? 열람 확인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흔적을 남겨야죠. 기명 날인 서명을 하게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피의자 신문에서 발생한 일들은 다 원칙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죠. 기재해야 한다. 이런 표현 넣으면은 옳다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봐왔던 문구라서 이제는 너무 식상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4번. 사경은 참고인 지수를 들을 때는 참고인입니다. 참고인 지수를 들을 때는 영상 녹화 하여야 하고 여기서부터 틀린 것 같은데 할 수 있고 이래야죠. 그 다음 이 경우 미리 영상 녹화 사실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영상 녹화 하더라도 동의를 얻도록 돼 있죠. 참고인이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피의자 진술 들을 때 이 내용이죠.
그리고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 객관 상황 영상 녹화해야 한다. 이거는 피의자 진술 들을 때 법조문을 이렇게 페이크로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입니다. 자, 30번 보겠습니다. 체포구속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체포영장을 청구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 사실 넣으면은 키워드로 딱 잡아두시면 됩니다. 범죄 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 청구하거나 벌받은 사실이 있는 때는 다시 체포영장 청구는 할 수 있죠. 다만 명분을 만들어줘야죠. 그 명분이 바로 취지 및 이유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기재하여야 한다. 옳은 법조문 내용이죠. 자, 2번 서경이 피의자 긴급 체포한 경우 피의자 구속하고자 할 때는 지첩시 검사에게 신청, 검사의 청구 다 아는 절차죠. 예, 너무 식상합니다. 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옳은 내용이고 142번 정도 본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 발받지 못 그러면 마법이 풀리죠. 못한 때는 이제 풀려야죠. 즉시 석방. 이 경우 때리는 또 때리면 안 되지. 이 경우 석방된 자는 영장이 있으면 또 때려도 되는데 영장이 없이는 동일한 범죄 사실 키워드에 관하여 또 때리면 안 되지. 체포하지는 못합니다. 당연히 영장이 있으면은 그 영장에 의한 체포는 할 수 있겠죠. 이 체포는 이 체포를 말하죠. 그래서 2번 전체적으로 옳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사경은 체포영장, 구속영장 유효기간 내 영장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여 반환하는 경우 미운 짓이죠. 못하여 반환하는 경우 검사 사경 괜히 읽었다. 수사 준칙 규정에 따라 해당 영장 발부한 틀렸다. 예, 사경은 법원을 상대로 하지 않고 검사를 상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지문만 봐도 벌써 알 수 있죠. 그래서 틀린 내용입니다. 그 다음 4번 법관이 검사 청구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 구금을 위하여 구속영장 발부하면 당연히 신속히 움직여야죠. 지체 없이 신속하게 구속영장 집행하여야 하고 물 흐르는 듯한 그런 당근 지문들이죠.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제시와 집행이 그 발부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쁜 짓, 미운 짓, 시간이 지체, 위법 적법. 예, 미운 짓 했으면 당연히 위법으로 결론 내리면 됩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수사 유효기간 내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위기간 동안 체포 내지 구금 상태는 위법, 미운 짓 했으니까. 그래서 내용은 옳은 내용입니다. 자, 31번 보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통비법에서는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금지하는 청취 행위는 전자장치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라고 규정이 돼 있죠. 근데 는 물론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를 자신의 청력을 이용 듣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지문은 양념서 법칙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자, 법조문에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이고요. 실제 사안에서 문제된 행위가 이거였죠. 청력을 이용. 근데 이거는 염소에 해당하죠. 전자장치 기계와 청력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양념시 법칙을 그대로 적용한 결과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는 이 내용은 당연히 틀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2번. 자, 비공개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의미 없어요. 그렇죠. 네 번째 줄 후반부에 이 말이 있죠. 여기 키워드입니다. 제3자의 시청 녹화를 사실상 승낙 용인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3자도 그 해당 인터넷 개인 방송의 당사자입니다. 형식적으로 이렇게 비공개 조치를 해두었으나 사실상 승낙 용인 해가지고 제3자도 들어와서 그 인터넷 개인 방송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당사자로 볼 수 있고요.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을 직간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개인 방송의 일반적 특성상 쓸데없는 말이고 제3자 역시 인터넷 개인 방송의 그렇죠. 당사자에 포함됩니다. 요 문구 때문에 그래요. 사실상 승낙 용인이라는 요 문구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왜 그럼 당사자가 문제됐냐? 통비법상 감청에 해당하려면 비당사자여야 되죠. 당연히 이렇게 사실상 승낙 용인받은 제3자는 그 해당 방송의 당사자에 포함되니까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당연한 내용이었습니다. 옳은 것이었고요. 4번 사경은 범죄수사 위한 통신제한 조치 허가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별별이죠. 이래야지 그나마 인권 침해가 좀 덜하니까 별별로 통신제한 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뭉뚱그려서 신청하면은 너도 나도 개나 소나 다 통신제한 조치를 당할 우려가 있으니까 별별로 이렇게 허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검사는 법원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고요.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4번 사경은 뭔가 긴급한 그런 상황이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업무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 이런 거 딱 보니까 긴급
통신제한 조치 내용이구나 벌써 눈치챘을 겁니다. 여기 긴이라는 단어 있네요. 자, 이런 긴박한 상황이 있고 범죄 수사를 통한 통신제한 조치 허가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허가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그리고 확실한 키워드 긴급이 있습니다. 이런 사유가 있는 때에는 허가 없이 통신제한 조치 할 수 있죠. 긴급 통신제한 조치 조문 그대로였습니다. 옳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자, 32번 보겠습니다.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가 바르게 된 것은 자, 기억번 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 관리의 정보저장 매체에 복제되었다고 되어 있네요. 복제되어 이미 제출된 경우 그러면 누가 이미 제출했단 말입니까? 이 제3자가 이미 제출했다 이 소리겠죠. 아니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 복제 전자정보를 이미 제출하는 사람에게만 즉 제3자죠. 이 제3자에게만 참여 기회를 부여 또는 보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여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은 당연히 복제 대상 원본, 복제 전자정보 이미 제출자, 저 제3자죠. 왜? 이제 원본 나왔다. 원본 전자정보 관리 처분권자를 참여시킬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겠죠. 참여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 옳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원본하고 복제물은 별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역시 양념소, 그 법칙 그냥 규정해서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 니은번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할 때 법률상 허용된 자에 대해서만 참여를 시켜야 되겠죠. 근데 아주 예외적으로 불가피하게 부득이하게 허용되지 않은 제3자를 참여시켜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 위에 이렇게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의료행위 이런 걸 갖다가 수사기관이 할 수 있습니까? 직접. 그 다음에 이런 거 기술적인 거 사실적 이거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기술적과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적인 거 그러니까 너무나 기술적이라서 수사기관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그 조치가 필요할 때 어쩔 수 없죠. 전문 기술자를 불러다가 참여시켜야지. 이런 제한적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기관이 사법경찰관리의 엄격한 관리, 감시 감독하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제3자 집행조력이 정당화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제3자 집행조력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이라고 되어 있네. 아니면은 이런 제3자를 함부로 참여시키는 것은 위법이다라는 그런 소리 아니겠습니까? 압수수색 현장 형식법상 참여권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람 이외의 사람을 참여시키면 안 되겠죠. 위법입니다. 근데 뭐야 이거? 규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을 참여시킬 수는 없고 참여가 허용된 사람 이외의 제3자를 임의로 참여케 할 수 똑같은 말인데 그죠? 이런 출제를 이렇게 중언부언하고 있습니다. 횡설수설하고 있죠. 실제 지문에는 요 문구 뒤, 즉 참여가 허용된 사람 이외의 제3자를 임의로 참여케 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거나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하다라는 문구 있는데 그 뒷 문장은 딱 떼버리고 그냥 앞에 거 이것만 딸랑 해놓으니까 이 바로 앞에 문구와 바로 뒤 문구가 똑같은 말이죠. 중언부언 횡설수설이 돼버린 겁니다. 어쨌든 내용 자체는 옳습니다. 디귿번 자 사경이 피의자를 타인주거지에서 긴급재판 후 급속 예외를 나타내는 키워드죠. 와여 해당 장소에서 압수수색 검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주 간수자 이에 준하는 사람을 반드시 참여시킬 필요는 없죠. 예, 이거는 예외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 참여권자 해당하는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 의사 명시할 때 하고 이렇게 급속일 때는 예외적으로 참여시킬 필요는 없죠. 조문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 자 리얼번 정보저장 매체를 소지하고 있던 사람이 분실했네. 그러면 그 물건은 일종의 유류물 취급되겠죠. 자, 분실한 경우와 같이 그 권리를 포기한 것은 아니죠.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자, 수사기관이 그런 사정을 알았어. 또는 충분히 알 수 있었답니다. 이 정보저장 매체는 소지하고 있던 사람이 단순히 분실한 경우지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니까 참여를 시켜줘야 된다라는 것 알 수 있어야 된다. 알 수 있었다 이 말이죠. 참여권 보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는 알았다 이거지. 근데 애도 그런데도 참여 안 시켜줬다 이 말이죠. 자, 애도 이를 유류물로서 영장 없이 합사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데 말도 참 어렵게도 구사를 하셨네요. 이 특별한 사정이 있잖아. 이런 거. 이거는 그냥 이 소지하고 있던 사람이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니까 이 소지하고 있던 사람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참여권을 보장시켜줘야지. 그 이후 문구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즉 있는 때는 영장에 의한 압수나 임의제출물 압수와 같이 수사기관 압수 당시 참여권 행사의 주체가 되는 피압수자가 존재하잖아.
이 소지하고 있던 사람은 소유권을 포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단순히 분실했는데 또 그런 단순한 분실을 했고 소유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런 수사기관도 충분히 알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이런 경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한테 참여권을 보장해줘야죠. 근데 뭐야? 참여권 행사 주체가 되는 피합수자가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참여권을 보장해줘라라는 그런 의미겠죠. 전체적으로 틀린 내용입니다. 그러면 옳고 그름의 표시 체크 한번 해보죠. 기역 리언은 옳고 디거 리언은 틀렸네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3번 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과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사의 종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사경은 범죄를 수사하면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근 지문들 나옵니다.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 점검을 이거는 별 신경 안 써도 되는 고정 문구라고 했고요. 을 검사에게 송부하여 하며 물 흐르듯한 그런 문구들이죠. 그 밖 이건 이제 요 뒤 문구죠. 그 밖 불송치 경우에는 명분을 제시해야지. 그죠? 그 명분이 바로 요겁니다. 이유를 명시한 서면. 요게 이제 추가가 되죠. 이런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 점검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물 흐르는 듯한 당근 지문 옳은 내용이고요. 2번 자, 사경의 부송치 결정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사경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하나의 사건 중에 피의자가 여러 사람일 수 있지. 공범일 때 여러 사람이거나 또 피의 사실이 여러 개일 수 있죠. 경합되는 경우. 그러면 이걸 분리하여 결정해야 한다 라고 한다면 피곤하겠죠. 여러 사람이거나 또 사실이 여러 개일 때 이거 무조건 야 분리해서 결정해라 라고 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 딱 뭐 관계되는 사람이고 관계되는 사실인데 아니 뭐 좀 재량에 따라서 좀 뭉뚱거려서 그림질하게 이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지 덜 피곤하겠죠. 그래서 분리하여야 결정해야 한다면 이 사경은 과로사 할 수 있으니까 배려를 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었죠.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이네요. 3번 자, 사경은 죄가 안됨에 해당하는 사건이 형법 10조 1항이 뭔지는 잘 아시죠? 심신상실입니다. 책임 무능력자인 경우죠. 에 따라 벌할 수 없는 경우인 때에는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이렇게 이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책임 무능력자인지 즉 또라이인지 또라이 아닌지는 약간 심오한 법적인 판단이 필요를 하지요. 그래서 이거는 야 법률 전문가인 검사 네가 한번 판단하라 라는 그런 뜻으로 이송하도록 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이고요. 4번 사경으로부터 에 따라 송부 통지를 받은 사람 고발인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고소인이겠죠. 고소인은 해당 사경 소속 관서의장에게 이거 할 수 있죠. 오토매틱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딱 해버리면 그냥 오토매틱으로 사건을 송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뒤는 뭐 사건 송치 그 흐름에 따라서 흘러가는 겁니다. 이렇게 송부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의신청한 자식들한테는 이렇게 매너상 통지를 해줘야 되겠죠. 이것도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그런 당근 내용들이었습니다. 옳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틀린 것은 2번입니다. 34번 보겠습니다. 양벌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우리 고소의 주관적 불가 원칙은 존재하지만은 고발의 주관적 불가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점 다 아시죠? 그 점만 알면 쉽게 풀립니다. 고발의 구비 여부는 양벌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연인인 행위자 종업원이죠. 행위자와 법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관적 불가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개별적으로 논하여야 하죠. 옳은 내용입니다. 자, 2번 법인의 직원 사용인 종업원이죠. 종업원이 법규 위반 행위를 하여 양벌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에 만약에 직원 사용인 즉 종업원이 자수를 했다고 그 자수 혜택을 법인한테 주겠습니까? 종업원, 직원 사용인이 자수를 했다. 이쁜 짓 하면은 그 이쁜 짓 한 사람한테만 자수 혜택을 주지 법인은 이쁜 짓 안 했기 때문에 자수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법인도 자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의 정신적 지주인 이사 기타 대표자가 자수를 하면은 당연히 법인이 자수한 것으로 봐가지고 오 이쁜 짓 했다 라고 하면서 법인에게도 자수 혜택을 줍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직원 또는 사용인 즉 종업원이 자수를 한 것만으로는 당연히 법인에게 이쁜 짓 한 데 따른 자수 혜택을 주지는 않습니다. 형을 감경할 수 없다. 예, 옳은 내용입니다. 3번 뭐 이런 것 저런 거 비추어 보면 비추어 보십시오. 비추어 보면 253조 2항이 뭐였죠? 그렇죠. 공범 간 공소시효 정지 효과가 미치는 조문이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형법 1번 3번 지문에서도 이미 설명을 드렸죠. 공범간에는 이런 법조문이 적용되어서 공소시효 정지 효과가 미치는데 사업주라고 되어 있네. 여기서는 또 법인이죠. 양벌 규정에서 법인 즉 사업주와 행위자 종업원이죠. 종업원 관계는 공범입니까? 아니죠. 공범이 아니므로 253조 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데 뭐야?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린 내용이네요. 4번 행위자 종업원이고 아닌 법인이 양벌균에 따라 기소된 경우 사경이 행위자 즉 종업원이죠. 종업원에 대하여 작성한 피신조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해서는 내용 부인이 바로 치트키라고 했습니다. 뭐 구구절절한 설명 한 필요 없어. 그냥 내용 부인이라는 단어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증거능력이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돼요. 옳은 내용이네요. 그래도 공부를 위해서 왜 그런지 한번 봐야 되겠죠. 종업원 행위자에 대하여 작성한 피신조서에 대해서 행위자가 그 내용을 인정한 경우라도 의미 없죠. 그 피고인인 법인이 그 내용을 인정해야지 증거능력이 있는 거지. 피고인인 법인이 내용 부인해버리면 바로 치트키가 작용해가지고 증거능력이 없죠. 이런 판례의 내용은 마치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이렇게 자신이 작성한 피신조서에 대해서는 내용을 인정한 경우라도 그 다른 공동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해버리면은 증거능력이 없게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인 그 근거에 따라서 이렇게 판시를 한 것 같습니다. 자, 35번 보겠습니다. 간접 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환장적절한 것은 1번 벌써 첫 줄에서 정답이 보입니다. 뚜렷한 확정 없이 유죄 인정한다고? 위법적법. 당연히 위법이죠. 뚜렷한 확정 없이 위법입니다. 단지 정황 증거 내지 간접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 유죄 인정하더라도 최종법칙 위반이라고 할 수가 있죠. 틀린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위법을 가르쳐주는 키워드였습니다. 다음 2번 피고인이 공모와 함께 범위를 부인하죠. 근데 이 범위라는 것은 머릿속에 있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주관적 요소는 사물의 성질상 범위 관련성 있는 그렇죠. 머릿속에 있는 개념을 직접 증거로서 증명한다는 것은 무리죠. 그래서 이렇게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부득이하다. 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옳습니다. 근데 3번 범행에 관한 간접 증거만이 보통 존재하죠. 그 간접 증거의 증명력에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으면 뭐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는 거지. 한계가 있는 경우 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에게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입니다. 만약에 간접 증거의 증명력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가 아니라 아니 이런 상황이라면 간접 증거 증명력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떨어진다라고 평가를 해야 된다. 그다음 무엇인가 동기가 분명히 있는데도 이를 범인이 숨기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뭔가 의심스러울 때는 누구 이익으로?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거죠. 위법입니다. 그래서 형사증거법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죠. 부합 안 하는 것입니다. 틀린 내용이었습니다. 4번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는 피고인 자백은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라는 것은 한 100만 2번 정도 본 그런 문구죠. 이런 것으로 족하고 여기까지는 맞는데 간접 증거, 정황 증거 아닌 직접 증거만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틀렸습니다. 당연히 간접 증거, 정황 증거도 보강 증거가 얼마든지 될 수 있었죠. 그러면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입니다. 자, 36번 보겠습니다. 위법 수집 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는 피해 아동의 부모는 비당사자죠. 비당사자. 이것만 딱 체크하면은 이 지문 내용은 다 풀렸습니다. 하여튼 이 비당사자인 부모가 이제 이런 행위를 하여 담임교사가 한 발언을 몰래 녹음한 이 녹음 파일은 당연히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이죠. 왜? 비당사자가 녹음한 거니까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위법이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옳은 내용입니다. 2번 벌써 두 번째 줄 요 문구만 딱 체크하시면 이미 이 질문도 해결이 되었었죠. 준수기간의 정함이 없이 나사 풀린 표현입니다. 위법으로 바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구절절한 내용들은 삭제하고 결국은 이런 위법한 추가 결정을 근거로 한 엄주측정 요구에 따른 엄주측정 결과 역시 위법이죠. 1차 위법이니까 이 결과도 역시 위법이 됩니다. 그러니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옳은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경찰이 피의자 집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체포를 했네요. 그러니까 20m 떨어진 곳이 체포 현장인데
지금 압수수색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집안에서 하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비체포 현장임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위법함을 느낄 수가 있죠. 비체포 현장에서 칼과 합의서를 압수하고 더 결정적 위법 요소가 보입니다. 적법한 시간 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 벌받지 않은 나사풀림 표현이죠. 예, 나사풀림 표현으로서 당연히 위법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두 군데서 위법이 보이니까 당연히 결과적으로 위법이겠지.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칼과 합의서 이거 위수정이 되고요. 당연히 증거 능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한 2차 위수정이네요. 이거 이미 제출 동의서 압수조서 목록 사진까지 2차 위수정 역시 증거 능력이 없다.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4번 아이고야 영장전담 판사가 큰 실수를 하셨네. 압수수색 영장 서명 날인 안에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경우. 자, 그러니까 이 자체로는 위법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우리 대법원의 이런 판사의 실수를 살짝 덮어주는 하자 치유 표현, 일종의 상처를 치유하는 후시딘 표현이라고 하죠. 그 후시딘 표현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시죠. 일단 이거 위법해요. 네, 이게 적법한 건 아니죠. 근데 보십시다. 이 후시딘 표현을 보겠습니다. 영장은 형사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합의에 발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하니까 판사 의사에 기초하여 자 보세요. 여기 이제 후시딘 표현입니다. 즉 위법한 하자를 치유시키는 후시딘 표현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판사 의사에 기초하여 자 진정하게 왜 이런 쓸데없는 표현을 했을까? 덮어주겠다 이거지.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점이 그것도 봐. 분명 이런 말 뭔가 아주 그냥 판사 실수를 적극적으로 덮으려는 그런 의지가 보이죠. 분명 또 하고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의도적으로 야 판사가 이게 그냥 가볍게 실수한 거지 의도적으로 이런 거 뭐 실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거나 또 영장주의 회피할 의도를 가지고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다 이거지.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 후시딘 딱 적어두시면 돼요. 하자 치유된다 이거지 한마디로. 후시딘으로서 이제 하자가 치유돼 가지고 결국은 적법화 시킨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지문 내용 보면 어렵다 하더라도 영장에 따라 압수한 파일 출력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이런 판사의 잘못을 덮어두고 하자 치유를 시켜서 인정할 수 있다라고 결론 내린 겁니다. 그래서 4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자 37번 보겠습니다. 정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공연성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명예훼손죄의 객구죠. 그리고 전파될 가능성은 그 객구인 공용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므로 이것 역시 객구 취급합니다. 그래서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죠. 옳은 내용입니다. 니은번 특신 상태라는 것은 주구도 아니고 객구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소송법적 사실로서 엄격한 증명 필요 없고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고 하죠.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디귿번 반의사불벌죄에서 이렇게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또는 그 효력 여부에 관한 사실 이런 것들 처벌 부르는 의사 사실은 엄격한 증명 대상이 아니죠. 이거는 당연히 주구도 아니며 객구도 아닙니다. 소송법적 사실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틀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리얼번은 맨날 첫날 이 문구 그대로 그냥 나오는데 아유 참 어른 입장인 우리 수험생들은 어쩔 수 없어요. 뇌물죄에서 수뢰액은 다과에 따라 범죄 구성 요건이 되므로 사실 형법상 뇌물죄는 수뢰액수가 범죄 구성 요건이 아니죠. 객구가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판례 지문 그대로 이것을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한 건데 판례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단 판례는 특가법상 뇌물죄가 문제된 판례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출제를 하실 때 이렇게 좀 친절하게 특가법상 이런 표현을 좀 요 앞에다 붙여주셨으면 좀 더 친절할 뻔 했습니다. 하지만 분친절해도 어른 입장인 우리는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붙여놓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특가법 뇌물죄에서 수뢰액은 다과에 따라 범죄 구성 요건이 되죠. 객구입니다. 351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그러니 엄격한 증명 대상이 되고 맞습니다. 이제 특가법 나왔네. 특가법에서 정한 범죄 구성 요건이 되지 않는 단순 뇌물죄. 그러니까 단순 뇌물죄가 이제 형법상 뇌물죄를 말하죠. 근데 형법상 그 뇌물죄 경우에도 그 뇌물 몰수 추징 대상이 되죠. 당연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몰수 추징 대상이 되는 그 뇌물은 증거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당연한 소리고. 그리고 또 당연한 소리. 수뢰액을 특정할 수 없는데 어떻게 추징을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지. 수뢰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 예,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미연범 보겠습니다. 미연범은 횡령죄의 구속요건과 관련된 내용인데 횡령죄에서
당연히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 재물이죠. 재물은 객구입니다. 당연히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것으로서까지는 별 의미 없고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행제 구성하나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피해자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그 다음에 목적과 용도. 이것은 명시적으로 법 조문상 객구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죠. 하지만 위탁이나 목적과 용도는 우리 판례에 따르면 횡령죄인 객구인 보관의 내용이라고 봅니다. 즉 위탁 목적 용도는 객구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이것 역시 엄격한 증명 대상이다 라고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지문 내용 옳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결국은 기역, 니은, 디귿은 틀렸고 리얼, 미음 총 4개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8번 보겠습니다. 전문 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수사기관이 상당한 이유 넣으면은 적법으로 되는 치트키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하든 실명으로 기재하든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적법이 될 겁니다. 확인해 보시죠. 가명으로 기재하여 조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조서의 증거 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위법이 아니다. 적법이다. 이런 의미니까 옳은 내용입니다. 상당한 이유만 체크하면 되는 지문이었습니다. 그 다음 2번 피고인이 피의자였을 때 수사기관의 한 진술이 기재된 조서나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 등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네요. 결국 피의자 진술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 그 진술이 어떤 종류의 서면에 기재되든 피의자 진술 증거 능력 인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증거 능력 인정하면 안 되지. 그 진술이 이 사안에서는 이 서면에 기재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된 같은 취지의 피의자 진술 당연히 증거 능력 인정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겠죠. 옳은 내용입니다. 3번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 일명 비피고인 진술서라고 하는데 313조 그 요건 떠올리시면 됩니다. 313조는 크게 4가지 서면이 문제된다고 했었죠. 1, 2, 3, 4인데 그 중에 피고인 아닌 자 진술서니까 2번 유형이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근데 뭐 공통요건 자서날 성립의 진정 그거는 다 공통요건인데 요 2번 유형 즉 비피고인 진술서에서는 아주 독특한 반이라는 특별 요건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반이 뭡니까? 반대신문. 즉 피고인 아닌 자가 자기가 임의로 작성한 진술서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당연히 피고인 입장에서는 못 믿겠죠. 그러니 피고인한테 이 피고인 아닌 자 공판장에서 반대 신문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증거 능력을 인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바로 그런 내용의 법 조문이 있었죠. 이 내용이죠. 작성자를 신문할 수 없는 경우 이게 반대 신문입니다. 반대 신문할 수 없는 경우면 조문상 설사 이런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증거로 할 수가 없죠. 예, 틀린 내용입니다. 조문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4번 지적 능력, 판단 능력 이런 것들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이런 조서에 나타나기 어려운 피고인 상태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디서 증명돼야 됩니까? 당연히 공판정에서 판사 앞에서 직접 증명돼야 되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상태에 대해서는 공판 중심주의 아주 멋진 말이죠. 실질적 법적 심리주의 원칙 멋진 말입니다. 따라 검사가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에 대하여 아주 당연한 지문들이고 적법한 증거 조사를 거친 후 이를 인정해야 할 것이지 누가 모릅니까? 다 아는 사실이고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이 기재된 피신 조서를 근거로 하면 안 되잖아요. 조서에 나타나기 어려운 피고인 상태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상태는 조서를 근거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연한 내용입니다. 옳은 내용입니다. 피고인이 증거 동의한 경우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결국 이 질문은 어떤 절차가 위법하더라도 이 위법이 하드한 경우인지 소프트한 경우인지 찾아라라는 그런 내용의 질문이죠. 왜냐면 우리 판례가 위법의 정도가 하드하다면 당연히 동의를 해봐야 그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 안 하죠. 대부분이 이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아주 예외적으로 그 위법의 정도가 소프트하다면 동의를 했을 때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자, 이런 내용을 물어본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번 수사기관이 피압수사 측에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하드 소프트, 아주 하드한 위법입니다. 그 다음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역시 하드한 위법이고 자 이렇게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이런 경우는 그 위법의 정도가 베리베리하다고 봐가지고 백날 첫날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증거능력 인정부정, 증거능력 부정합니다. 기업번은 증거능력 부정된 경우입니다. 리언번, 성폭력 피해 아동, 어머니, 상담원 이 딱 세 단어를 보니까 어떤 사건인지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무당딸 성추행 사건입니다. 성폭력 피해 아동이 성추행 사실을 어머니한테 말을 하죠. 한번 들었습니다. hearsay에서 hear를 한번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들은 내용을 어머니가 바로 검사한테 진술한 게 아니네요. 어머니가 상담원한테 다시 한 번 더 말을 하고 상담원이 다시 hear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상담원이 이렇게 어머니로부터 들은 내용을 검사한테 진술하죠. 근데 상담원의 이 진술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재전문 진술이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성폭력 피해 아동으로부터 직접 들은 전문이 아니잖아요. 어머니로부터 다시 들은 그런 내용을 진술하는 거니까 앞에 제자가 붙습니다. 이런 재전문 진술을 기재한 검사 작성 조서가 증거능력 있느냐 이게 문제됐는데 우리 판례에 따르면 재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죠. 아시는 바와 같이 전문 진술 조서까지는 312조 플러스 316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능력 인정하지만 앞에 제자가 붙은 이런 재전문 진술 조서는 증거능력을 부정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위법은 소프트하다고 보죠. 소프트하다 이렇게 봐가지고 이런 경우에 동의를 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라는 취지로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언번은 증거능력 인정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띠것번 이거는 벌써 고문, 가혹행위 이런 단어가 보입니다. 베리 하드한 위법이죠. 그리고 당연히 임의성 없는 자백을 했고요. 그리고 검사조사 단계에서도 당연히 이런 어리버리한 즉 임의성 없는 심리 상태가 계속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하드한 위법이고 이거는 페이크죠. 설사 검사조사 단계에서 검사가 고문 등 자백 강요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얘는 경찰 단계에서 이렇게 어리버리한 상태, 임의성 없는 심리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베리 하드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의 자백은 나중에 이 피고인이 백날 첫날 증거 동의해봐야 절대로 증거능력 인정이 안 되죠. 자, 그 다음 리얼번 형소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정인신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벌써 나사 확 풀렸죠. 벌써 하다는 느낌이 나는데 좀 더 확실히 한번 해보십시다. 정인에 대하여 선서 없이 법관이 임의의 방법으로 미쳤죠 이게. 이놈은 미친놈입니다. 이것도 베리 하드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엔간하면 법관의 실수 좀 덮어주는데 이 정도의 큰 실수는 덮어주질 않았습니다. 베리 하다 이렇게 봐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취득한 이런 증거는 동의를 해도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거죠. 그 다음 미연번. 자, 요게 좀 이해가 안 됐던 판례죠. 그 유명한 번복 사건입니다. 전복이 아니라 번복. 이 정도면은 하드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만한데 우리 판례는 소프트하다라고 이렇게 봐서 증거 동의하면은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라는 취지의 판시를 했죠. 이거는 하다지 않나? 아니 이미 정언을 마쳤잖아요. 공판정에서 마쳤는데 그 이미 정언을 마친 정인을 검사가 또 소환해. 근데 왜 이 띠발로만 내가 왜 공판정에서 그따구로 진술해? 빨리 번복해. 라고 이렇게 추궁을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또 이런 공판정과는 그 내용이 반대되는 조서를 작성했단 말입니다.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하다하다고 봐야 되는데 글쎄요. 우리 대법원에서는 이 경우 소프트하다 봐가지고 하여튼 동의를 하면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라고 이렇게 판시를 했으니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렇게 증거 동의한 경우 증거 능력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리언, 미염 이렇게 두 개.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사례 문제니까 지문으로 바로 들어가셔야죠. 기억번, 어른, 과거의 보험사기 실행 착수 이후에 공모관계로부터 이탈하였으므로 을에게도 사기죄 실행 착수는 인정된다 라고 서술되어 있는데 자, 보험사기 실행 착수 시점은 판례 입장,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그 다음 통설의 입장 모두 고려할 때 보험금 청구 시점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례 어디를 보아도 갑이 보험금 청구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기 실행 착수 이후라는 표현은 틀렸습니다. 당연히 을에게도 사기죄 실행 착수는 인정된다라는 표현도 틀렸습니다. 기억번은 틀린 내용입니다. 자, 니은번 위 사례의 집에 불을 놓았으므로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 방아죄가 성립한다라고 서술되어 있는데 집의 상태를 보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집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집은 일반 건조물 취급 안 하죠. 현주 건조물 취급합니다. 따라서 이런 현주 건조물의 아래 갑이 불을 놓아 천장에까지 불이 옮겨 붙은 이라는 표현이 있는 걸 보니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 방아죄가 성립한다가 아니라 현주 건조물 방아죄가 성립한다라고 했었어야죠. 따라서 니은번 역시 틀린 내용입니다. 디귿번 어른 행위를 스스로 그만두었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라는 내용으로 서술되어 있는데 불친절한 그런 질문이죠.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지금 갑에게 문제되는 범죄는 위에서 보았듯이 현주건조물 방아죄와 사기죄 두 개입니다. 근데 어느 범죄에 대한 중지미수에 해당 여부를 물어보는 건지 정확하게 이렇게 판정할 수는 없죠. 이럴 때 어의 입장인 우리 수험생들은 두 가지 다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바로 위 현주건조물 방아죄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불을 놓아 천장에까지 불이 옮겨 붙은 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했죠. 판례에 따르면 이 정도의 상황이면은 기수미수, 기수를 인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현주건조물 방아죄와 관련해서는 기수이기 때문에 미수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한다 라는 표현은 틀린 거고요. 사기죄와 관련해서 보면은 아까 기억번 지문에서 보았듯이 사기죄 실행착수 자체가 부정이 되죠. 미수라는 것은 실행착수가 인정된 이후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기죄와 관련해서는 실행착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라는 표현 틀린 겁니다. 그 다음 리얼번 화재 직후 사법경찰관 P가 영장 없이 행한 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 216조 사망규정에 따라서 그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이 검정을 할 수가 있죠. 다만 그 뒤 표현 보니까 위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후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이라고 되어 있네요. 나사 풀린 표현이죠. 위법임을 알 수 있고 이런 경우라도 공판정에서 작성자 사법경찰관 P를 말할 거고요. 그자의 진술에 의하여 설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라 하더라도 조서를 유죄 정구를 할 수 없습니다. 312조 6항 검사사경 작성 검정조서 증거능력 요건에 뭐라 규정되어 있습니까? 적성이라고 규정되어 있죠. 적법 절차 방식 플러스 성립의 진정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지 증거능력 인정되는데 이미 사후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미 적에서 탈락입니다. 그래서 성립의 진정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검정조서는 유죄 정구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1번 역시 틀린 지문입니다. 다음 미엄 보겠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을이 참고인으로 진술한 후 조서 작성했겠죠. 위에 직접 법정에 증인으로 정언하고자 했네요. 그런데 피고인 갑이 을의 증거 사항을 초래했다고 합니다. 피고인 갑 배드죠. 자, 배드면 페널티를 받아야죠. 이런 페널티를 받을 겁니다. 자, 이런 배드한 갑 때문에 을이 법정에 직접 출석을 했다 하더라도 314조 요건 두 가지 요건이 있죠. 사질외소, 특신상태 요건 중에 그 사망, 질병, 왜곡, 소재불명이라는 사질외소 요건에 해당이 될 수 있어서 특신상태 인정되기만 하면 을이 진술한 조서를 증거능력으로 채택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취지의 판례였습니다. 이런 경우 314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바로 사질외소의 기타 등등 사유라고 했죠. 이런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 해당한다 라는 말은 금방 말했던 그 내용 그대로 을이 직접 법정에 출석했지만 사질외소 요건에 해당되어서 특신상태 인정되기만 하면은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은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옳은 것은 모두 미연번 한 개밖에 없네요.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상 2026년 경찰공채 1차 형사법 문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